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을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벤스 미국 부통령이 쿠팡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1년 만에 단독으로 미국을 찾은 한국의 국무총리한테 미국 기업인 쿠팡을 챙기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미국 정가를 상대로 쿠팡이 벌여온 거액의 로비가 효과를 발휘한 걸까요?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회담은 50분간 진행됐는데 벤스 부통령은 쿠팡 문제에 관심을 보였다고 김민석 총리는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쿠팡에 어떤 문제가 있냐고 물었는데 국민 상당수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도 보고가 지연된 점, 또 대통령과 총리를 향한 근거 없는 비난을 했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쿠팡 투자 회사들은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 대우했다고 주장하는데 이게 허위라는 걸 자신의 발언록 전문 그리고 보도자료를 영문으로 번역해 전달하며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그에 대해서 아마 한국의 시스템 하에서 뭔가 법적인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짐작한다라고 이해를 표시했습니다.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고도 했습니다. 미국 굴지의 기업도 아닌 쿠팡의 문제가 부통령 입에서 나온 것이 예사롭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미 양국의 정상 간에 특정 기업이 로비로 흔들 수 있을 정도의 관계를 넘었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단단해져 있다. 그러면서 쿠팡의 행태는 한마디로 법에도 상식에도 미달한다고 단언했습니다. 너무 반미국 기업적이다. 우리가 미국 기업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최소한의 글로벌 스탠더드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다만 벤스 부통령이 양국 정부의 오해가 과열되지 않도록 관리하자고 요청을 해와 앞으로 진행 사항을 신속하게 교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양측이 직통번호를 교환해 핫라인도 구축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핫라인은 객관적이고 법적인 사항을 정치적으로 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해가 없도록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쿠팡에 대한 법적 행정적 절차가 흔들리지 않을 거란 뜻입니다. 벤스 부통령은 이렇게 쿠팡에 대해 물었지만 북한에 대해선 조언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 개선 방안을 물어와 특사 파견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조선협력과 핵잠수함 건조, 핵연료 재처리 등 정상회담의 결과는 구체적 시한을 정해 실행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벤스 부통령의 우려스러운 질문은 또 있었습니다. 윤석열 탄핵 반대 운동을 이끌다 예배에서까지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구속된 손현보 목사를 거론한 건데요. 한미 동맹을 이간질해온 양국의 극우 연대가 지금도 백악관 깊숙이 침투해 있는 게 아닌지 우려됩니다. 이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벤스 부통령이 쿠팡에 이어 두 번째로 언급한 손현보 목사. 손 목사는 지난해 전광훈 목사, 전한길 씨와 더불어 윤석열 탄핵 반대 운동을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탄핵을 인용한다면 현재는 국민적 저항을 맞아서 산산조각이 날 것이고 탄핵이 만장일치 인용되고 새 대통령이 나온 뒤에도 손 목사는 극단적인 공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재명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 선거를 앞두고 예배 중에 특정 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일도 반복했는데 이 때문에 손 목사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양국의 2인자가 처음 만난 외교회담 자리에서 다루기엔 상당히 이례적인 인물입니다. 김민석 총리는 벤스 부통령에게 한국은 정치와 종교가 엄격히 분리돼 있고 이에 따른 선거법 위반 조사임을 잘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우 정중하게 질문했고 소상히 답변했으며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한국의 시스템을 존중한다는 전제하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오해가 없도록 잘 관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오해가 자꾸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갑자기 SNS에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숙청으로 보인다며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올리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Because it didn't sound to me like South Korea. I am sure it's a misunderstanding, but you know there is a rumor.
침착한 대응으로 매번 오해를 풀고 위기를 넘기고 있지만 한미 동맹 관계를 이간질하는 두 나라 극우 세력의 여론전이 지금도 여전히 백악관의 음모론을 전파하고 있다는 점은 무역과 안보 등 중요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언제든 우리 외교 동력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선입니다.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새 국방 전략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는데요. 북한 억제의 주도적 책임은 한국에 맡기고 자신들은 미국을 포함한 아메리카 지역 방어와 중국 견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 23일 미 국방부 홈페이지에 34쪽짜리 새 국방 전략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올해 미국 국방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주요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큰 틀의 전략을 엿볼 수 있는 문서인데 집권 이후 줄곧 동맹국들을 향해 안보 비용 분담을 강조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서반구, 남북 아메리카를 사실상 미 본토를 규정하며 이에 대한 방어를 최대 과제로 제시한 겁니다. 북극에서 남아메리카에 이르는 핵심 지역, 특히 그린란드와 아메리카만 파나마 운하에 대해 군사적, 상업적 접근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토 방어 다음 순위로 거론된 곳은 중국. 대결이 아닌 힘을 통해 인도 태평양에서 중국을 억제한다고 밝혔는데 지난 2022년과 비교하면 1위에서 밀렸습니다. 4년 전 북한에 대한 비핵화 목표를 세우면서 중러 바로 다음 위협이었던 북한이 이번에는 이란 뒤로 한 단계 내려갔습니다. 다만 규모와 정교함이 증가하고 있고 미 본토에 대한 핵 공격에 명백하고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한다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인도 태평양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미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는 걸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경각심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대해선 핵심적인 지원은 하겠지만 더 제한적인 미국 지원을 받으며 북한을 억제하기 위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며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방향을 선명하게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과의 균형 조정이 미군의 태세를 업데이트하는 데 있어 미국 이익과 부합한다고 명시해 주한미군의 구성과 역할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다음 주 이번 국방전략 작성을 총괄한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의 방안이 예정돼 있어 관련 논의는 더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그린란드를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력 사용은 배제하겠다면서도 즉각적인 협상을 원한다며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린란드가 원래부터 미국 땅이었다는 주장도 굽히지 않고 있는데요. 맞는 얘기인지 팩트체크 알고 보니에서 손구민 기자가 확인했습니다. 그린란드를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역사와 지리적인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This enormous unsecured island is actually part of North America on the northern frontier of the Western Hemisphere. That's our territory. 최근엔 덴마크가 그린란드의 소유권을 가질 근거가 없다며 문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수백 년 전 배가 한 번 들른 게 전부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미 100여 년 전 덴마크가 그린란드의 주권국이라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1917년 미국이 당시 덴마크령이었던 버진 아일랜드를 사들이면서 그린란드만큼은 건들지 말라는 덴마크의 요구에 공식 조약으로 답했습니다. 이후 1933년 그린란드 영유권을 두고 노르웨이와 분쟁을 벌인 덴마크는 상설국제사법재판소에서 승소하면서 국제사회의 인증도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2차 세계대전 당시 그린란드를 점령했다가 전쟁 이후 돌려줬다며 한때 그린란드의 주권을 차지했던 것처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After the war, we gave Greenland back to Denmark. How stupid were we to do that? 미국은 1941년 그린란드에 17개 군사기지를 설치해 5,800명의 병력을 보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당시 주미 덴마크 대사가 나치에 점령당한 자신의 정부를 대신해 미국과 방위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미국은 그린란드를 보호할 뿐 덴마크의 주권을 존중한다고 협정에서 여러 차례 명시했습니다. 지난 2019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덴마크 프레데리크센 총리는 그린란드 방어에 2억 달러를 쓰겠다고 했지만 실제 집행은 1%에 그쳐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공세에 빌미를 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린란드 안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진심이라면 유럽과 소유권이 아닌 방위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피를 나눈 동맹국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일 것입니다.
알고 보니 손구민입니다. 오늘 새벽 끝난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쟁점이 된 건 결혼한 아들을 부양가족에 포함시켜 당첨된 이른바 로또 아파트 청약 의혹이었습니다. 국토부 담당자가 부정청약 소지가 짙다고 밝혀 당첨 취소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새벽까지 이어졌던 인사청문회. 내란 옹호와 보좌진 갑질, 자녀 논문 끼워넣기 등 각종 의혹이 쏟아졌지만 여야 의원들의 화력은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에 집중됐습니다. 결혼한 장남을 미혼 자녀로 둔갑시켜 부양가족 점수를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한 국토교통부 실무 책임자 역시 부정청약 소지가 짙다고 밝혔습니다. 규정상으로는 이혼한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는 넣을 수 없습니다.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부정청약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후보자는 장남 부부가 당시 사실상 파경 상태였다며 눈물로 호소했지만 혼례를 올리고 곧바로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깨어진 상황이라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파경 여부와 상관없이 결혼식을 한 것을 숨기고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건 규정 위반이라는 겁니다. 주택법 제65조에 따르면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럴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과 함께 공급계약 취소와 퇴거 명령, 청약 자격 제한 등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정치권의 기류는 여전히 냉담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해명이 아닌 궤변으로 일관하며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했다며 즉각적인 자진 사퇴를 요구했고 민주당 역시 국민 시각에 맞춰 논의하겠다며 사실상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청와대에선 이 후보자 임명 강행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내부 기류가 커진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주말 사이 여론을 면밀히 살핀 뒤 다음 주 지명 철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영하 10도를 오가는 한파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젯밤 서울 구로구에 오피스텔이 정전돼 900여 세대가 난방도 온수도 다 끊긴 채 19시간 넘게 추위에 떨었습니다. 조건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구로구의 한 오피스텔. 어젯밤 9시 반쯤 지하 전기실 누수로 변압기가 고장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전기실에 흘러든 물을 말려야 복구가 가능해 지하실엔 대형 선풍기도 등장했습니다. 해가 뜬 뒤에도 복구엔 시간이 걸렸습니다. 밤에 그냥 이불 한 3개 엎드려 쓰고 아침에는 수도도 안 나오더라고요. 오피스텔 안에 들어가 봤습니다. 꺼진 지 12시간이 훌쩍 넘은 냉장고. 음식 상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오늘은 다 녹을 텐데. 전기로 작동하는 난방 조절기가 꺼지면서 온수마저 끊겼습니다. 네, 핫팩가지고 우리 핫팩까지 있었어. 닦는 것도 이제 전혀 못 닦고. 요즘 딸하고 하여튼 모욕감입니다. 상인들은 주말 장사를 접었습니다. 상가 1층에 있는 김밥집인데요. 이렇게 키오스크를 아예 가리개로 덮어놓고 영업을 멈춘 상태고요. 이 옆엔 커피 가게가 있는데 여기는 아예 지금 영업 못한다는 문구까지 내걸어놨습니다. 좀 폐기를 하고 일부는 급하게 냉동차를 불러서 지금 실어놓은 상태예요. 밤새 작업을 했습니다. 지금. 정전 19시간 반이 지난 오늘 오후 5시쯤 전기가 복구될 때까지 주민과 상인들은 추위 속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MBC 뉴스 조건입니다. 정부가 지역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당장 올해 고3 수험생부터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기로 했죠.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대에 입학한 뒤 10년간 의무적으로 지역에서 근무를 한다는 건데요. 새학기 입시 설명회에서도 큰 관심이 쏠렸습니다. 서유정 기자입니다. 한 입시 전문 학원에서 열린 입시 설명회. 목동에 이어 대치동까지 이틀 내내 학부모들이 몰렸습니다. 가장 큰 관심은 올해 고3 수험생부터 적용되는 지역의사제 전형입니다. 지역의사제 전형으로서 가장 유력한 동네는 지방에 사는 초등학생 학부모들도 찾아올 정도입니다. 지방에서는 호재적 좋은 소식이라고. 의사 하고 싶어는 해요? 네, 지금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카페에는 빨리 이사를 가야 한다. 벌써 집값이 들썩인다는 글도 이어집니다. 의대 가기가 쉽다. 그러면 경인 지역 남양주라든지 구리 이런 쪽에 또 천안이라든지 수도권과 근접한 지방권 지역의 중학교 입학부터 다소 좀 몰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 서울권 학부모들은 불만입니다.
지역의 학교를 다녀야지 입학하는 거 아닌가요? 서울 학교 다닌다고 좀 역차별 받는 거 아니냐. 의대 정원 확대의 핵심 장치로 거론되는 지역의사제는 2027학년도 입시부터 도입됩니다. 아직 정확한 선발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입학 단계에서 지역의사 전형으로 학생을 뽑아 국가가 학비를 지원하는 대신 의사 면허를 딴 뒤 최대 10년 동안 해당 지역에서 필수 의료 진료를 하게 하는 겁니다. 지방의료 공백을 메우겠다는 취지로 경인권을 포함해 강원과 전북 등 9개 권역 32개 의과대학이 대상인데 의과대학이 있는 인접 지역에 거주하면서 비수도권 중고등학교를 졸업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증원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학교육 여건과 교육과정 운영의 현실에 대한 우려가 정부는 다음 달 설 연휴 전까지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할 방침인데 2027학년도부터 5년 동안 매년 약 300명대에서 800명대의 증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서유정입니다. AI 특수를 타고 메모리 반도체 값이 치솟으면서 전자기기 값도 덩달아 오르는 AI 플레이션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등 신제품의 가격이 크게 올라 소비자 부담은 점점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전자제품 매장. 새학기를 앞두고 세일이 한창이지만 선뜻 지갑을 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가격 때문입니다. 엄청 이전 모델이랑 달라진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가격은 또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막상 사기가 좀 망설여집니다. 지난해 출시된 삼성전자 최고급 노트북의 가격은 270만 원. 올해는 더 올라 비슷한 사양의 가격이 351만 원으로 예고됐습니다. 가장 많이 판매되는 프로모델 노트북이 300만 원을 넘긴 건 처음입니다. 가격 상승을 이끈 건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AI 열풍으로 반도체 수요가 늘어 가격이 뛰면서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는 IT 기기들의 가격도 덩달아 오르는 이른바 AI 플레이션이 시작된 겁니다. 지난해 3월 1.35달러에 불과했던 PC용 D램 가격은 12월에는 9.3달러로 1년도 안 돼 7배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기술이 좋아지는 부분은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 좋은 거긴 하지만 가격이 계속 오르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부담된다고 생각해요. 스마트폰도 예외가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2024년부터 갤럭시 S 시리즈의 국내 출고가를 동결해왔지만 오는 3월 출시될 갤럭시 S26은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입니다. 저가 전략을 고수해온 중국 샤오미도 신제품 가격을 10% 올리는 등 AI 플레이션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가전제품이 요즘 너무 비싸서 쉽게 사지도 못하고 전반적으로 가격대가 많이 높아졌다 생각해. 최첨단 IT 제품의 경우 가격이 오르면 소비 저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AI 플레이션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프랑스 명품 브랜드 샤넬이 새해를 맞아 가격을 또 올려 핸드백 하나에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불과 5년 사이 값을 2배 올려 다른 나라보다 100만 원이나 더 비싼데요. 경기 침체로 글로벌 매출이 줄었다는 명품 브랜드가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돈을 버는 이유가 무엇인지 송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백화점 프랑스 명품 브랜드 까르띠에 매장 앞. 아직 개점이 1시간 남았는데도 고객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저희 8시 반에 출발해가지고 지금 도착했습니다. 다음 주에 까르띠에 가격 인상된다고 해가지고 인상되기 전에 이제 곧 결혼 준비하는데 그 반지 보러 왔습니다. 백화점 문을 연 지 20분이 채 되지 않았는데 대기하는 팀은 벌써 50팀. 이 매장 오늘 손님은 이걸로 끝입니다. 까르띠에가 다음 주 가격 인상을 예고하자 고객들이 값이 오르기 전 조금이라도 싸게 제품을 사려고 몰려든 겁니다. 샤넬과 롤렉스, 에르메스, 디올까지 새해 들어 줄줄이 가격을 올렸습니다. 특히 1,800만 원대였던 샤넬의 대표 상품 클래식 맥시 핸드백 값은 7.5% 올라 사상 처음 2천만 원을 넘겼습니다. 불과 5년 새 값이 2배로 뛴 겁니다.
문제는 유독 우리나라의 가격 인상폭이 가파르고 결국 제일 비싸게 판다는 겁니다. 클래식 맥시 핸드백 값이 2배 오를 동안 프랑스 65%, 미국 60%, 중국은 68% 각각 올랐습니다. 그 결과 우리 소비자는 프랑스보다 약 10만 원, 미국보다는 100만 원 더 비싸게 내야 합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더 비싸게 팔까? 보통 제품값을 올리면 덜 팔려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선 비싼 명품을 오히려 더 사는 과시적 소비 경향이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가격 올려도 충분히 사는구나, 그렇게 살 의향들이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니까 한국 시장에서는 고가 전략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지난 2024년 샤넬 글로벌 매출은 187억 달러로 1년 사이 4% 넘게 줄었지만 국내 매출은 오히려 8% 늘었습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규정하고 국민의 용기가 내란을 막았다는 구절에선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실제로 당시 국회 앞에 달려나갔던 국민들은 이 판결을 어떻게 봤을까요? 김지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내란을 도운 2인자에게 23년형을 선고한 한덕수 사건 재판부. 민주주의의 보루가 됐던 시민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이는 무엇보다도 무장한 계엄군의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한 것입니다. 내란 사태 주요 고비 때마다 국회로, 남태령로, 헌법재판소로 달려나갔던 시민들 소회는 남달랐습니다. 국민을 지켜주기 시작했다라는 느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런 권력자들 혹은 법의 기술을 쓰는 사람들 위해서 법이 타협을 했다 그러면 위로받은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내가 틀리지 않았구나. 합리적인 사법부의 판단이 시민들의 마음에 좀 위로를 줄 수 있구나. 광화문이나 이제 남태령 등 이제 집회에 많이 참여를 했었는데 그 노고를 인정받은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았어요.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위에서부터의 내란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시민들은 첫 내란 규정에 대해 오랜 시간이 걸렸다면서도 크게 반겼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내란이라는 단어를 언급해서 조금 속이 시원했습니다. 피고인에 대해서는 끝내 제대로 반성하지 않았다며 매서운 평가를 내렸습니다. 모든 구멍이 다 막히니까 그제야 인정하고 국민들한테 사과하는 모습이 되게 치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내란 관련 재판은 줄줄이 예정돼 있습니다. 시민들의 바람은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될 온당한 판결입니다. 지루할 수도 있고 혹은 답답할 수도 있지만 진실을 통한 징벌이 있다 그러면 전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어제 베트남 출장 중 심정지로 쓰러진 이해찬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이 스텐트 시술을 받았지만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통은 현지 의료진 대사관과 협력해 치료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조정식 정무특보를 베트남에 급파해 긴급 조력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경호를 담당하는 주요 조직 지휘관들을 대거 교체하고 경호 패턴도 바꿨다고 하는데요. 그 배경이 무엇인지 김필국 논설위원이 살펴봤습니다. 2020년 7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주요 군 지휘관들에게 백두산 권총을 수여했습니다. 허위 사령관, 허위 국장, 허위 처장, 국무위원회 경위국장을 비롯한 각급 무력기관의 주요 지휘관들. 호위 국장과 호위 처장, 경위국장이 언급된 건 이때가 처음으로 경호를 총괄하던 호위 사령부 조직이 재편됐음을 드러냈습니다. 호위 사령부는 외곽, 호위국은 청사와 핵심 시설, 국무위 경위국은 공식 행사 경호를 맡고 과거 974 부대로 불리던 조직 기능을 계승한 당 중앙위 호위처는 김정은 일가 근접 경호를 전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들 조직 4곳 중 호위국을 제외한 3곳의 지휘관이 최근 몇 년 새 교체됐습니다. 전술적 변화도 예상되는데 북한의 경호 패턴은 2023년 4월을 기점으로 뚜렷한 변화를 보였습니다. 옹 비서동지께서 중공식장에 나오시자 폭풍 같은 만세 환호성이 하늘 땅을 진감했습니다. 근접 경호원들이 검은 가방을 들고 밀착 수행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베 전 일본 총리 피살에 이어 기시다 총리 테러 미수 사건으로 높아진 위기감에 대한 대응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민간이 그냥 저지른 일들이었거든요. 북한이 보기에 굉장히 위협감을 느꼈을 수 있어요. 그 경호 가방이 펼치면 방패 역할을 하는 방탄 형식의 이제 가방을 들고 경호를 하고 있는 모습.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장에 발병된 2024년 하반기부터는 전자전과 드론 공격 등에 대한 대비가 강화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제이밍 차량을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드론을 탐지하는 장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부분들이 있고 시스템적으로 민감하게 이제 반응하기 시작했다. 당시 국가정보원도 김 위원장 경호 수위가 격상됐다고 보고했는데 최근 미군의 마두로 체포 작전을 목도하면서 위기감은 더 높아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이제 경호 인력이 늘어났을 가능성도 있고 또 첨단 기기를 활용한 그런 경호 시스템의 이제 업그레이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는 대목들이죠. 공격 수단이 갈수록 진화하는 가운데 불안감은 증폭되고 김 위원장 경호는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MBC 뉴스 김필국입니다.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농구에서 KT가 삼성을 상대로 19점 차를 뒤집는 대역전승을 거뒀습니다. KT 신인 강성욱 선수가 펄펄 날았습니다. 송기성 기자입니다. KT 신인 강성욱의 패스를 받은 윌리엄스가 림을 부술 듯한 덩크를 내리꽂습니다. 강성욱과 윌리엄스의 이 그림 같은 작품은 KT 추격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삼성의 한때 19점 차까지 뒤졌지만 강성욱은 정확한 3점포를 연달아 꽂았고 날카로운 패스로 동료들의 득점을 도왔습니다. 골밑이 비면 어김없이 파고들었습니다. 4쿼터도 강성욱의 동무대였습니다. 민첩한 드리블을 앞세워 팀의 공격을 이끈 강성욱은 4쿼터 막판 레이업 득점으로 자신이 직접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리바운드에 이은 빠른 공격과 재치 있는 노루 패스로 승리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강성욱은 17득점에 도움 7개를 기록하며 대역전승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3쿼터 한때 18점 차까지 앞서다 알바노를 앞세운 DB의 거센 반격에 동점까지 허용한 현대모비스. 4쿼터 승부처에서 박무빈이 알바노를 상대로 결정적인 가로채기에 이은 득점에 성공합니다. 박무빈의 잇따른 압박 수비에 알바노는 전의를 상실한 뒤 심판에게 항의하기 바빴습니다. 현대모비스는 3연승을 달리며 단독 7위에 올랐습니다. SK는 화려한 개인기를 앞세워 19점을 올린 김낙현의 활약으로 가스공사를 물리쳤습니다.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한국 축구의 19 유망주 윤도영 선수가 환상적인 코너킥골을 기록했는데요. 떠오르는 선수가 또 하나 있죠. 톱플레이 출발합니다. 네덜란드 2부 리그입니다. 키커로 나선 윤도영의 코너킥이 거짓말처럼 골문으로 빨려 들어가는 모습. 윤도영도 홈팬들도 깜짝 놀랐는데요. 마치 토트넘 시절 손흥민의 코너킥골과 흡사했지 않나요? 시즌 중 2번의 임대 끝에 도르드레흐트 유니폼을 입은 윤도영. 이 골로 반전을 노릴 수 있을까요? 다음은 호주 오픈입니다. 상대 허를 찌르는 샷을 성공시키면서 주먹을 불끈 쥔 신업. 하지만 다리에 쥐가 나면서 긴급 치료를 받습니다. 이때 마침 불볕더위로 인해 지붕이 다치면서 경기가 중단됐는데요. 결국 10분의 휴식 후 재개된 경기에서 승리한 신업. 시원해진 날씨 덕분에 16강에 진출했다고 솔직하게 고백했네요. 지금까지 투플레이였습니다. 내일 춘천에서 열리는 프로배구 올스타전에 앞서서 선수들과 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한파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휴일인 내일도 이 강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중부와 경북지방을 중심으로 영하 10도를 밑돌겠습니다. 대관령의 최저기온이 영하 19도, 제천 영하 15도, 서울도 영하 11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낮에도 중부를 중심으로 종일 영하권인 곳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서울이 영하 3도, 광주 2도 안팎에 머물겠고요. 영하의 날씨 속에 어제 내린 눈이 그대로 얼어붙은 곳이 많습니다.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동쪽 지방은 갈수록 건조특보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강풍주의보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시속 70에서 90km 이상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계속 불씨 관리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새벽까지 서해안에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그 밖의 지방은 대체로 맑다가 늦은 오후부터는 구름이 차차 많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11도, 춘천 영하 15도, 대구 영하 7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도 서울 영하 3도, 대전 1도, 부산 6도에 머물겠습니다. 1월의 마지막 주인 다음 주에도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쿠팡의 미국 투자 회사들이 한국에서 쿠팡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더니 이번엔 한국 총리를 만난 미국 부통령이 쿠팡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쿠팡이 미국 기업이라고 한국 정부에 압력을 넣어서 이겨보겠다는 심산이라면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겁니다. 이 상황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는 쿠팡 소비자는 대부분 한국인입니다. 토요일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